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네요. 자, 오늘 되게 귀여운 걸 들고 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패키지부터 굉장히 아담하지 않습니까? 보드가 맞긴 한데 정말 귀엽고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자, 모델명 ASUS ROG X670E i 게이밍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X670E 여기까지는 이제 칩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I라는 게 있어요. I가 뭘까? ASUS ROG 스트릭스에는 여러 가지 전미사가 붙습니다. E가 붙기도 하고 F가 붙기도 하고 뭐 A가 붙기도 하고 그런데 E는 익스트림, F는 포뮬러. 그럼 I는 뭐냐? 여러분들 과거에 ROG 막시무스 임팩트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임팩트. 그 임팩트가 ITX 폼팩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조그만 보드를 뜻했는데 그 스트릭스에서는 그런 막시무스 계열의 임팩트의 I를 따와서 X670EI라고 모델명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귀여운데 역시나 ROG답게 강력한 기능과 편의성 그리고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벤치 메뉴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패키지 한번 볼게요. 네, 패키지는 보면 일단 ITX 폼팩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보드 아래쪽에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만 있다. 딱 이렇게 슬롯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대부분 ITX 보드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모델명이 있죠. 모델명이 요새 너무 길어서 이제 읽기도 힘든데 ROG 스트릭스 X670E 게이밍 와이파이 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ROG 하이브라는 별도의 이제 오디오 컨트롤러 DAC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 가볼까요? 네, 뒷면입니다. 보드 레이아웃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와이파이 안테나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요 보드 특장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C+ 2페이지 전부 그 다음에 M.2 히트싱크가 적층형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 직접 보면서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픈하면 이렇게 보드가 바로 보이고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구성이에요. 그래서 보드가 있는 쪽을 이렇게 덜어내고 나면 아래쪽에 이제 부품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한 번에 다 꺼내서 주요 액세서리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아무리 ITX 보드라도 일단은 ROG 스트릭스이기 때문에 뭐 들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뭐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고 재밌는 것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가 많아. 자, 일단 종이 같은 거 한번 종이 보죠, 종이. 일단 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여러분들 매뉴얼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컴퓨터 조립 많이 했어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ROG 카드가 있습니다. 구입해줘서 고맙다. 당신은 ROG의 일원이 됐다. 네, ROG 게이머 공화국이죠. 그런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ROG 스트릭스 하이브. 네, 하이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죠. 이것도 잠시 뒤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스티커. 네, 스티커가 있습니다. 제가 이 ROG 스티커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게 좀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쿨링팬에 붙일 수 있는 규격,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드 보시면 리튬 배터리 있잖아요. 리튬 배터리 은색으로 빛나는 거, 그런 것까지 가릴 수 있는 ROG 스티커를 별도로 제공한다는 점, 이런 거 굉장히 섬세하죠. 그래서 단 한치라도 ROG 감성을 해치지 않겠다, 그런 분들한테 이 스티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박스 안에 FPS2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2 카드, 이게 뭐냐면 사실상 ITX는 보드가 너무 자그맣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핀 헤더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겨 넣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층형 구성 또는 수직형 구성으로 포트를 확장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보드를 직접 꺼내서 결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 케이블들은 이제 ROG 하이브, 제가 보여드릴 이 컨트롤러, 이 하이브를 보드랑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DA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TX 보드다 보니까 별도의 오디오 포트 그런 걸 빼놨는데, 단순히 오디오 포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보드랑 연결하는 USB 타입C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 오디오 포트 있고, 이쪽에 보시면 또 USB 추가 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제품이고, 제가 이런 구성이 예전부터 ROG가 뭐 OC 패널부터 시작해서 부가적인 액세서리 구성을 참 잘했어요. 지금 보면 좀 오바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확실히 고급형 제품은 뭐가 다르다 그런 거 느낄 수 있고, 볼륨 노브도 있고요. 네, 오디오 볼륨 노브.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주면 뭐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 키들이 있는데 뭐 플렉스 키라든지, 플렉스 키라고 하면 이제 리셋 버튼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이오스에서 이 버튼
버튼을 어떤 기능으로 할당한 건지 다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BO, 네, 이게 바로 AMD CPU로 제작된 보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PBO 설정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LED 나오는 거고, 요런 그래서 별도의 하이브라고 명명된 DAC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TX 보드 사면서 기능성이나 그런 게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신 분들은 이러한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제 지겨지기 시작하는데, 네, ROG 스트랩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네, 와이파이 안테나. 과거 대비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고, 밑에 판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게 너무 고정력이 약해가지고 조금 이제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개선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USB 연장 케이블,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여러분들 PC 조립하실 때 케이스에서 나오는 케이블들, 그런 거 보드에 장착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자세가 피곤해요. 그 세심한 케이블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핀에다 꽂을 때 그런 게 불편한데, 에이수스는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제공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포트. 요 포트를 그대로 보드에 꼽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에이수스가 이러한 형태를 이제 Q 커넥터라고 일반적인 보드에도 많이 적용을 했는데, 타사보다 훨씬 더 빨리 선도적으로 적용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만큼은 항상 시장을 선도했던 에이수스의 특장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서멀패드 이런 게 있네요. 자, 주요 액세서리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보드를 봐야겠죠. 자, 하이브도 내려놓고 FPS 카드만 꺼낸 채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귀여워. ITX 보드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ASUS ROG X670E i게이밍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앙증맞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ITX 폼팩터라고 하면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각각 17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성인 남자가 보통 한 뼘이 20cm 정도 되잖아요. 저도 이제 20c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뼘보다도 짧은 그런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ITX 보드를 쓰느냐? 물론 첫 번째, 그냥 ITX가 좋은 사람. 네,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ITX 보드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뭐 그런 분들한테도 중요하고, 또는 폼팩터, SFF 빌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본체를 가만히 집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땐 이 본체를 좀 휴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휴대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작은 본체의 고성능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ITX 폼팩터가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G 스트릭스 하면은 에이수 중에서도 이제 상급 라인이기 때문에 작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컴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강력한 성능, 그런 것들을 모두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비싸.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60만 원대로 확인을 했는데, 조그맣다고 해서 저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ITX를 추가적으로 세컨으로 꾸미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은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이 되겠죠. 자, 일단 전반적인 레이아웃 한번 보면은 정사각형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보드 레이아웃 자체가 굉장히 조그맣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드사의 어떤 기술력이 총집대성된 그런 기술력이 바로 ITX 보드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핀 헤더들이 있는데, 에이수스가 종종 이런 기술들을 써요. 이 핀 헤더조차 핀들이 나와 있는 게 조금 깔끔하지 않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도 다 이제 보호 커브를 장착하는 정말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이제 블랙 색상에다가 살짝 회색 느낌의 히트싱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히트싱크는 기역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직 형태로만 전원부 히트싱크가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M.2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2 히트싱크 영역이 이 한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 M.2 SS 딱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층형입니다. 그래서 적층형이기 때문에 아래층에 하나, 위층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M.2 SSD를 장착할 수 있고요. 에이수스가 예전부터 임팩트 시절부터 이렇게 ITX 폼팩터에 입체적인 구성, 혹은 뭐 3D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거나 혹은 적층형으로 구성하거나, 이런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FPS 카드, 자, 잠깐 볼까요? 이 FPS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카드는 뭐냐, 여기에 보시면 SATA 포트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핀 헤더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점퍼들이 있어요. 이 점퍼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CPU 과전압 점퍼 이것들을 설정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 왼쪽에는 클리어 시모스, 단순히 쇼트 시켜서 재부팅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클리어 시모스 버튼도 있고요. 바이오스 초기화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스위치도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뭐냐면 PCI 모드 스위처인데 기본적으로 오토 모드로 설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PCI 작동 모드를 뭐 젠3 또는 젠4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 스위치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타 포트는 뭐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장착되냐, 자 보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FPS 카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드 면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확장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은 그렇게 넓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자, 이런 구성을 띄고 있고, 다시 이제 레이아웃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를 이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메모리 슬롯이 딱 2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메모리 슬롯 2개짜리를 선호하시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듀얼 채널 기반이다 보니까 메모리 슬롯 4개는 만약에 풀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일 채널에서 2개의 메모리 슬롯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메모리 오버클럭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메모리 슬롯 2개인 것을 전혀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메인보드 주전원 커넥터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USB 3.2 헤더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 3.2 젠 1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RGB 헤더들이 있죠. 왼쪽에는 5V, 오른쪽에는 12V RGB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아래쪽에 그래픽 카드 장착하는 슬롯이 있죠. 여기 보시면 PCI 5.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포스 라데온 PCI 5.0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0을 지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신 그래픽 카드 사용해도 PCI 4.0이 한계다.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뒷면도 살짝 스타일리시하게 하죠. 물론 전체를 덮는 백플레이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오 쪽에 이렇게 조그만 영역을 할당해서 백플레이트 형태로 ROG 스트릭스가 새겨진 이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단한 구성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오 포트. 자, 아이오 포트를 보건데 실질적으로 ITX 보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치고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단 HDMI 2.1 포트 출력 지원하고요. USB 3.2 젠2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USB 3.2 젠2입니다. 그리고 타입C가 2개가 있어요. 타입C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USB4입니다. USB4. 여러분들 요새 USB-C 타입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를 2개나 제공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검은색은 그냥 USB 2.0이 되겠습니다. 램 포트 2.5기가 있고요. 와이파이 6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와이파이 제공 안테나.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그릴망이 있어요. 그릴망이 있고 여기도 그릴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 아무래도 적층형 구조로 내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에이수스에서 추가적인 쿨링 팬을 마련해놨습니다. 30mm짜리인데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에도 30mm 쿨링 팬이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조그만 직경의 쿨링 팬이 하드웨어 부품에 활용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쿨링팬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상 풍량 확보를 위해서 RPM이 고속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데시벨 대비 조금은 거슬리는 소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걱정부터 해요. 이거 소음 심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단 일정 온도가 도달하기 전에는 쿨링팬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제로팬 기술이라 하죠. 전원부 온도가 올라가서 쿨링팬이 작동해도 크게 거슬리는 소음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히트싱크에 이 보시면 ROG 택 같은 게 있어요. 이 아래 택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게 재질이 금속 재질이 아니고 고무 같은 거야. 고무 같은 거. 근데 이게 에이수스가 이런 형태의 멋부림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종종 히트싱크에 이상한 우리가 이제 옷을 사면 옷에 달려있는 택처럼 그런 택 형태의 고무 재질에 ROG 마크를 박아 놓는다든가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도 그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신선하게 봤던 건 어쨌든 하드웨어 부품은 대부분 다 철 혹은 알루미늄, 금속성 재질 이런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이런 고무 재질의 이런 택은 사실상 어떤 아날로그 감성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보완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이 확실히 고급스러운 감성을 잘 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X670 이 i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고정된 형태가 양 사이드만 이렇게 고무 사이를 이렇게 걸쇠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너덜너덜 거리는 조금 견고한 느낌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구조적으로 좀 미스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외형과 특징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보드를 분해해서 히트싱크, 그 다음에 전원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자, 분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편하진 않았어요. 워낙 조그만 게 오밀조밀 모였다 보니까 일단 보시면 바로 히트싱크를 헐벗은 보드 모습이 보이죠. 먼저 이제 M.2부터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M.2 슬롯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안쪽에 이 히트싱크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칩셋 히트싱크고요. 칩셋 히트싱크 위에 M.2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그 M.2 슬롯 위에 지금 이 형태 보이시죠? 이 형태 서울 패드가 있고, 요거를 장착하시면, 이렇게 장착하시면 2번 M.2 슬롯이 있고, 요거를 또 여기 보시면 서울 패드가 있는 히트싱크가 덮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칩셋 히트싱크 있고, 그 위에 M.2 슬롯 있고, 그 위에 또 M.2 2번 슬롯이 있는 적중형 구조인데, 사실 이게 워낙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고육지책인과 동시에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폼팩터가 좀 큰 보드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흩뿌려 놓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모아놓다 보니까 칩셋 히트싱크 열, 그 다음에 M.1, M.2 이런 게 열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SS를 끼우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보드 대비해서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를 좀 봐야 되는데, 전원부 뒤에 붙어있던 이 백플레이트, 이 백플레이트에도 서울 패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왜냐하면 에이수스는 서울 패드를 정말 터부시하거든요. 터부시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히트싱크인데, 그래도 이제 다른 보드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패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이 서울 패드가 요거는 이제 모스펫 쪽 서울 패드고, 왼쪽은 초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초크를 완전히 덮지는 않는 서울 패드가 살짝 어긋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심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반만 덮거나 혹은 60%만 덮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한 7, 80% 정도는 덮었다. 에이수스 치고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서울 패드 성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쿨링팬 30mm짜리 직경 30mm짜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 자체는 그렇게 이제 히트싱크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방열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했던 건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포트들이 모두 마련되는 게 아니라 이게 추가적으로 PCB를 장착해서 USB 포트가 별도로 연결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보시면 이 리튬 배터리도 보드상에 정면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박혀 있어서 그 다음에 필름 커넥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아무튼 이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분해하지 마세요. 분해하지 마세요.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는 게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자, 그럼 전원부를 보자면 이제 왼쪽에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10+2 페이지 전원부 규모고요. 그 다음 페이지당 110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출력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보급형 수준은 아니고 고급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짜여진 보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능은 어떨까? K사전에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CPU를 AMD Ryzen 9 7950X3D를 사용했고요. 자, 먼저 CCD별로 부스트 클럭을 확인해 봤는데 CCD 0번 이렇게 나왔고요. CCD 1번은 사실상 클럭 차이가 좀 있죠. X3D 캐시 유무에 따라서 좀 클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비 전력인데요. 블렌더 구동 시에는 이제 모든 스레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소비 전력이 높지만, 게임 구동 사이버펑크 시에는 80W 미만의 소비 전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원 본드를 확인하려고 센서를 이제 두 가지 영역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더니
봤더니 블렌더 구동 시에는 최고 49.7도, 평균 43.6도를 기록했고요. 게임 구동 시에는 그보다 낮은 최대 46.5도, 평균 40.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블렌더 구동 시에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후면 온도도 확인을 해봤더니 최대 67.1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M.2 SSD 온도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1번, 2번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온도를 확인해봤더니 1번은 평균 69도, 최대 79도, 2번은 평균 69.8도, 최대 79도 정도로 기록했네요. 1번과 2번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타사, 그러니까 뭐 폼팩터가 좀 큰 것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온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트레이서를 통해서 부팅 속도도 확인을 해봤더니 XU670E-i 게이밍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20.8초 정도로 중위권에서 하위권 정도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ROG 스트릭스 X670E-i 게이밍 와이파이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성능 부분에서는 이제 전원부 온도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매우 준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버클럭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전원부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다만 M.2 SSD의 히트싱크, M.2 SSD를 2개까지 장착하는 구조적인 설계,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ATX 보드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온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SSD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2개를 장착하는 거를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에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거 뭐 ASUS ROG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였는데, 무엇보다 이 보드의 특징이라면 과연 ITX라는 조그만 보드에 충분한 기능성과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역시 ROG는 이 컴덕후의 마음을 조금 대변해준다, 그런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FPS2 카드, 이런 수직형 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PCI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건 해결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대신 여러 가지 확장성 면에서 고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신경 썼다는 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제발 전원부 히트싱크의 이런 자그마한 쿨링팬,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원부 히트싱크 자체의 면적을 늘려서 전원부 발열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개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ROG 스트릭스 X670E-i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을 살펴봤고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ITX 폼팩터 중에서 확실하게 고급스러움과 성능, 그다음 기능성까지 챙긴다면은 사실상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